법무사가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인호 씨의 전 재산은 전액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됩니다. 아들 부부들이 충격에 휩싸여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배신하실 수 있어요? 인호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경기도 가평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낡은 2층 양옥집이 서 있습니다. 붉은 벽돌 사이사이로 이끼가 끼어 있고 대문의 페인트는 벗겨져 철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주변으로는 작은 밭과 감나무 몇 그루가 자리하고 있어 한적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이 집에서 78세의 김인호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듣던 트로트가 흘러나오면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리운 얼굴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아내 정자는 36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큰아들 선주는 중학교 1학년, 둘째 은주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인호의 진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홀아버지가 된 인호는 두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택시를 몰았습니다. 주말에는 시장에서 짐꾼 일도 했습니다. 가평에서 서울까지 왕복하며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두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감수했습니다. 손톱 밑에 시멘트 가루가 박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져서 늘 결렸지만 그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애들만큼은 굶기지 말아야지. 어미 없는 놈들인데 압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것이 인호의 삶의 신조였습니다. 겨울에 연탄이 떨어져도 여름에 전기세가 밀려도 아이들 밥상만은 비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선준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할 때는 인호가 동네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돈을 빌렸습니다. 은준이 초등학교 때 운동화를 사달라고 할 때는 인호가 자신의 낡은 구두를 더 오래 신으며 아들에게 새 신발을 사줬습니다. 시골이라서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인호는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평에서 서울까지 통학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자 인호는 서울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평의 집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정자와 함께 살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인호는 항상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비록 반찬은 간단했지만 아버지의 정성이 가득 담긴 식탁이었습니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인호는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비록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한 인호였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엄마는 언제 돌아와? 어린 은준이 가끔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거기서 우리 은준이랑 선준이 형을 지켜보고 계셔. 세월이 흐르고 인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큰아들 선주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해서 지금은 서울의 한 지점장까지 올라갔고 둘째 은준도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부장까지 올라가며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선준의 아내 희진은 원래 은행 동료였고 은준의 아내 서연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아들들이 서울에 정착하면서 인호는 이제 두 아들 집을 번갈아 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은 큰아들 집에서,
한 달은 둘째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가평의 집은 비워두고 가끔 들러서 관리하는 정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잘 모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호의 마음 한편에는 늘 묘한 서운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집에서의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희진이 차린 저녁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인호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며 손자 준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고등학생인 준수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준수야, 밥 먹을 때는 폰을 좀 내려놔라. 인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들이랑 숙제 얘기하는 거예요. 준수가 대답했습니다. 큰 며느리 희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두세요. 인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준과 희진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에 강남 쪽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최소 2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아. 희진이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돈으론 부족하지. 대출받아도 한계가 있고. 선준이 답했습니다. 희진이 슬쩍 인호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 집만 처분하면 충분할 텐데요. 가평 땅값도 많이 올랐다던데. 순간 인호의 숟가락이 그릇을 건드리며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인호에게 향했습니다. 아, 미안. 손이 떨렸나 봐. 인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준이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김치찌개 어떠세요? 희진이가 직접 담근 김치로 끓인 거예요. 응, 맛있다. 고맙다. 인호는 그렇게 답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 은준의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며느리 서연이 설거지를 하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차를 바꿔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걱정이야. 은준이 대답했습니다. 형한테 얘기해보자. 어차피 아버지 집은 나중에 우리 것 아니야? 가평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니까. 인호는 방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집이 이제는 자식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인호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 정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6년 전 정자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애들 잘 부탁해요. 선준이는 아직 어리니까 많이 도와주고 은준이는 워낙 순해서 걱정이에요. 정자야, 내가 이 애들을 잘못 키운 걸까? 평생 이놈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걸까?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인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20대에 정자와 결혼해서 가평에서 행복했던 시절, 두 아들이 태어나서 기뻤던 순간들, 그리고 정자를 잃고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선준이 중학교 입학식 날 새 교복을 입고 서 있던 모습, 은준이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며 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던 모습, 두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감사하다며 인호를 끌어안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내 인생이 온통 이 애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인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식들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꿈이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인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서울 시내를 거닐며 만난 동갑내기 친구방 영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호야, 자식들이 효자라며 번갈아가며 모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박 영감이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영감아, 솔직히 말하면 좀 서운해. 인호가 털어놓았습니다. 박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정작 늙으니까 짐덩이 취급받는 기분이야. 두 노인은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서자 인호는 저 멀리 가평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 집에서 아내와 함께 꿈꾸던 노년의 모습과 지금의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정자야, 내가 있었다면 이런 기분을 안 느꼈을 텐데. 가평집에서 둘이 조용히 살았을 텐데. 인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인호는 큰아들 선준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자식들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침마다 라디오를 켜고 정자가 좋아하던 트로트를 들으며 인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자야, 이 애들이 내 집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그런 어느 겨울 저녁 운명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호는 저녁 식사 후 산책을 나가려고 현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내린 눈이 얼어서 계단이 미끄러웠는데 인호는 그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발이 헛디뎌지면서 인호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78세의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인호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선준과 희진이 달려왔습니다. 곧바로 응급차가 불렸고 인호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왼쪽 다리 대퇴골 골절이었습니다. 나이를 고려할 때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면 최소 3개월은 깁스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하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선준과 은준, 그리고 두 며느리가 병원 복도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깁스한 다리를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았습니다. 이틀 후 퇴원을 앞두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4사람이 병실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인호는 들은 척하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를 우리 집에서 모시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 희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3개월 동안 깁스하고 계셔야 한다니 간병이 만만치 않을 거야. 은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서연이도 직장 다니고 있고 아이들 돌보기도 바쁜데.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간병인을 쓰면 어떨까요? 하루에 10만 원 정도 한다던데. 한 달이면 300만 원이야. 3개월이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갈 거야. 선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희진이 슬쩍 선준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문적인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 요양병원이요? 은준이 물어봤습니다. 네, 제가 알아봤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잖아요. 전문 간병사들이 24시간 돌봐드리니까. 희진이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집에서 모시다가 또 다치시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계시는 게 아버님께도 좋을 것 같아요. 선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요양병원 몇 군데 알아보자. 괜찮은 곳으로 모셔야지. 인호는 침대에 누워서 이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바쁘게 살고 있는데
자신 때문에 힘들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네 사람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몇 군데 요양병원을 알아봤는데요. 요양병원? 인호가 되물었습니다. 희진이 밝은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아버님.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물리치료도 있고 간병사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내가 왜 요양병원에 가야 하냐?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준이 얼른 달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시적으로만이에요. 다리가 나으시면 다시 모셔올 테니까요. 그래도 내 집에서 지내고 싶다. 가평집도 있고. 인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가평까지 가서 돌봐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요. 집에서 모시려면 간병인도 써야 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희진이 덧붙였습니다. 선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계셔야 안전해요. 우리도 마음이 편하고요. 인호는 내 쌍의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정한 걱정이나 사랑보다는 어떻게든 자신의 짐을 덜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인호는 두 손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 집에서 살겠다. 내가 평생 살던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내가 왜 요양병원에 가야 하냐? 하지만 네 사람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선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혼자 사는 생활이 어려우시잖아요. 희진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고집 부리시지 말고 우리 말 들으세요. 은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아버지께서 다치시면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병원비도 우리가 낼 테니까 그냥 편히 계세요. 인호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짐덩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인호는 한잠도 자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인호는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휠체어를 탄 채로 뒤를 돌아보니 선준과 은준, 희진과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버지, 자주 면회 올게요. 선준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편히 계세요. 희진이 덧붙였습니다. 인호는 무력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요양병원 문이 닫히는 순간 인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요양병원의 복도는 길고 차가웠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방들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복도에는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인호는 자신도 곧 저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간병인이 인호를 4인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침대 4개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다른 침대에는 이미 3명의 노인이 누워 있었는데 모두 무기력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예요. 간병인이 무뚝뚝하게 설명했습니다. 인호는 침대에 누워서 작은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하늘만 보였습니다. 가평의 집이 그리웠습니다. 정자와 함께 가꾸던 작은 텃밭이, 감나무가,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웠습니다. 정자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내 곁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인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인호는 요양병원에서의 첫 밤을 맞았습니다. 옆 침대 노인의 콧소리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인호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요양병원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인호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뜨지만 이제는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대신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병인들의 발걸음 소리와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하루를 알려주었습니다. 요양병원은 인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사인실에서 인호는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노인들은 대부분 치매나 중풍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인호는 점점 말할 상대가 없어져 갔습니다. 김인호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병인 박 씨가 들어왔습니다. 간병인들은 친절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업무적인 관계였습니다. 인호는 약을 받아들고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쓴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르신, 자제분들 면회는 언제 오신다고 하셨죠? 박 씨가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온다고 했는데 인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들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나서야 선준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선준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럭저럭. 은준이는 왜 안 왔냐? 인호가 물었습니다. 은준이는 회사 일이 바빠서요. 다음에 같이 올 거예요. 선준이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선준은 30분 정도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인호는 아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집에 오면 하루 종일 함께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30분도 채 못 있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인호는 복도에서 우연히 간병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물리치료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403호 김인호 어르신 말이야. 간병인 김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아들분들이 벌써 재산 정리하러 법무사 만났다던데 어르신 집을 처분한다고 하더라고. 인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휠체어를 멈추고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정말요? 어르신은 아시나? 박 씨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던데. 아들분 중 한 분이 간병인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 가평 집을 빨리 처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요즘 그런 자식들이 많아.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재산부터 챙기는 경우가. 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호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요양병원에 보낸 진짜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들은 자신의 안전이나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자신을 여기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를 여기 가둔 게 그 이유였구나. 그날 밤 인호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자와 함께 살던 가평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봄이면 감나무에 새잎이 돋아나고 여름이면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가을이면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던 그 집 말입니다. 정자야, 우리가 평생 모아서 산 그 집을 애들이 팔아버린다니.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호는 간병인에게 부탁해서 공중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선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전화하셨어요? 선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선준아, 집 처분한다는 게 사실이냐? 인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준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우리 집을 파는 거냐? 아버지, 집을 그냥 두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
점점 망가지고 있어서. 그럼 내가 퇴원해서 가서 살면 되잖아. 인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직 다리도 완전히 낫지 않으셨는데 무슨 소리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인호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더 물어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집을 팔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당연히 아버지 병원비랑 생활비로 쓰죠. 무슨 걱정이세요? 하지만 인호는 선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간병인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인호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른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나도 결국 저렇게 되는 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여기서 늙어 죽는 건가? 점심시간이 되자 간병인들이 환자들을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인호도 휠체어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넓었지만 음식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식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메뉴는 콩나물국이에요. 간병인이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인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정자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그리웠습니다. 정자는 항상 인호의 취향을 맞춰서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게 딱 인호가 좋아하는 맛으로 말입니다. 식사 후 인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니 겨울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평에서는 지금쯤 눈이 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인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간병인 박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전화하셨는데 집이 팔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인호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집이 없어진 것입니다. 정자와 함께 살던 추억이 가득한 집이, 아들들을 키우던 그 집이 이제는 남의 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얼마에 팔렸다고 하던가요? 인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억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평 땅값이 많이 올라서 생각보다 비싸게 팔렸다고 하셨어요. 3억 원. 인호는 그 돈이 정말 자신의 병원비와 생활비로만 쓰일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들들의 아파트 구입 자금이나 사업 확장 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호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효자 아들이 아픈 아버지를 극진히 돌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인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런 자식들도 있구나. 나는 왜 이런 자식들을 키웠을까? 옆에 있던 다른 환자가 인호를 바라봤습니다.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어르신도 자식 때문에 속상하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인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딸 셋을 키웠는데 모두 시집가고 나서는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죠. 그나마도 형식적이고요. 두 노인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말없이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의 행복한 가족들이 더욱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인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로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꿈이나 즐거움은 모두 뒤로 미루고 오직 선준과 은준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인호는 눈물을 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자식들은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이제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정자야, 내가 너무 자식들을 사랑한 게 잘못이었나? 내 자신을 너무 희생한 게 잘못이었나?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인호는 가평집에서 정자와 함께 바라보던 그 달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 집도 없고 그 달을 함께 바라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이 팔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자신에게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가평의 집은 이제 완전히 남의 것이 되었고 자신은 이 차가운 요양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오랜만에 큰아들 선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인호는 선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선준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럭저럭. 선준아, 집 팔린 얘기 들었다. 인호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선준의 표정이 잠시 어색해졌습니다. 그 얘기요. 아버지, 어차피 비어있는 집이라 관리비만 들어가니까 처분하는 게 나았어요. 그래서 3억에 팔렸다던데 그 돈은 어디 있냐? 인호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병원비로 쓰려고 보관하고 있죠. 걱정 마세요. 하지만 선준의 눈빛을 보니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호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일단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은준도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두 형제가 함께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선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준이 형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법적으로 재산 정리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재산 정리? 인호가 되물었습니다. 선준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집도 팔렸고 이제 나머지 재산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도 필요하고 병원비도 우리가 대신 내야 하니까요. 곁에서 듣고 있던 희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어차피 쓰실 일도 별로 없으시니까 우리가 관리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은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아버지. 여기서 지내시는 동안 필요한 건 다 우리가 챙겨드릴 테니까 법적 절차만 밟으시면 돼요. 인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대충 보니 자신의 모든 재산을 두 아들에게 이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인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준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이전 서류예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이나 기타 재산들을 저희 명의로 옮기는 거죠. 왜 갑자기 이런 걸 해야 하냐? 인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희진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지금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세금도 덜 내고 좋아요. 서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인호는 서류를 다시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작은 글씨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장을 찍으면 내 재산이 다 너희 것이 되는 거냐? 인호가 핵심을 짚어서 물었습니다. 선준이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것이죠. 우리가 관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냐? 은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하지만 인호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을 보니 정말로 자신을 위한 일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인호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네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선준이 약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뭘 더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속이겠어요? 희진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우리도 바쁜 시간 내서 온 건데 오늘 처리하고 가면 안 될까요? 은준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간단한 일이에요. 서연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법적 절차라는 게 원래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거 아니에요. 인호는 내 쌍의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싶다. 이런 중요한 일을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지 않냐? 인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준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미루실 건가요? 우리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급하냐? 내가 내일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인호가 반문했습니다. 희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무슨 나쁜 뜻으로 이러는 줄 아세요? 아버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은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우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말만 들으세요. 우리가 아버님께 해될 일을 하겠어요? 하지만 인호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뭔가 자신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안 하겠다. 며칠 더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 인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선준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결정하셔야 해요. 희진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너무 오래 미루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은준과 서연도 작별 인사를 대충 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인호는 홀로 남아서 그들이 가져온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밤 인호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자식들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정자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놈들을 믿어도 되는 건가?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독 차가워 보였습니다. 인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자식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인호는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가져온 서류는 침대 머리맡 서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 서류를 꺼내서 보려고 했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 때문에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인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인호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선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혼자가 아니라 희진과 함께 왔고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선준이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왜 갑자기 왔냐? 약속한 날이 아직 안 됐는데. 인호가 물었습니다. 희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사실 급한 일이 생겨서 왔어요. 무슨 급한 일이냐? 선준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명의로 된 계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무슨 문제? 인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조사가 들어간다고 해요.
집 매매 대금이랑 기존 예금들이 합쳐지니까 금액이 커져서 희진이 설명했습니다. 인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돈인데 왜 문제가 되냐? 선준이 답답한 듯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무당국에서 고액 자산가들을 집중 관리하거든요. 아버지도 이제 그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희진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명예 이전을 해야 해요. 아버님 명의로 두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인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괜찮냐? 너희 명의로 바뀌면 너희가 세금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선준과 희진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후 선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분산해서 관리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인호는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너희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거잖냐? 왜 굳이 그런 짐을 지려고 하냐? 희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 지금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은중과 서연도 들어왔습니다. 네 사람이 모두 모인 것을 보니 미리 계획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형한테서 연락받고 급히 왔어요. 은준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빨리 해결하셔야 해요. 세무서가 무서운 곳이라고 하던데. 인호는 네 사람이 자신을 둘러싸고 압박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선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세무조사 들어가면 아버지도 조사받으셔야 해요. 조사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희진이 겁을 주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세무조사 받으시면 여기 병원에서도 나가셔야 할 수도 있어요. 조사받으러 세무서에 계속 다니셔야 하거든요. 인호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몸 상태로는 세무서에 다닐 수도 없고 요양병원에서 나갈 곳도 없었습니다. 은준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처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서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복잡한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인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세무 문제가 심각한 것일까? 아니면 자식들이 서두르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그런데 정말 세무서에서 그런 연락이 온 거냐? 인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선준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 말을 의심하세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다. 세무서 연락을 내가 직접 받을 수는 없냐? 네 사람이 서로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희진이 얼른 말했습니다. 아버님, 세무서는 주로 가족 대표한테 연락해요. 아버님께 직접 연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인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그 연락받은 걸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냐? 은준이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시간이 급해요. 서연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우리를 믿으셔야죠. 우리가 아버님을 속이겠어요? 하지만 인호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었고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안 하겠다. 내가 직접 알아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인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뭘 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믿는 것과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내 평생의 재산을 넘기는 일인데 신중하게 해야지. 희진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세무조사 받으시고
벌금 나와도 우리는 책임 못 져요. 은준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고집 부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나중에 후회하셔도 늦어요. 지금 기회를 놓치시면. 하지만 인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하겠다. 며칠 더 시간을 달라. 네 사람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선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희진이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나중에 문제 생겨도 우리 탓하지 마세요. 은준과 서연도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사람이 나간 후 인호는 혼자 남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세무 문제가 심각한 것일까? 아니면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그날 밤 인호는 간병인에게 부탁해서 공중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문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세무서죠? 김인호라고 하는데 제 명의 재산 때문에 조사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요. 전화 너머 직원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김인호 님이요? 잠시만요. 저희 쪽에서는 특별한 조사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세무서에서 연락하신 건 아닐까요? 인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인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무조사는 핑계였고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려고 했구나. 인호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자식들이 결국 자신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인호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면 자신은 정말로 무일푼이 되어 이 요양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순진했던 건가. 이놈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우습게 보고 있었구나. 세무서에 전화를 건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인호는 자식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평생을 저놈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나를 속이려 하다니. 그런 어느 날 오후 예고도 없이 네 사람이 모두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준과 희진, 은준과 서연이 함께 온 것을 보니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선준이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또 무슨 소리냐? 인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희진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엔 정말 급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세무서 얘기는 어떻게 됐냐? 인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선준이 잠시 당황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다른 방법? 인호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거예요. 서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오늘은 정말로 급한 일이에요. 인호는 또다시 자식들이 자신을 속이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무슨 핑계를 대려고 하냐? 선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핑계가 아니라 정말 급한 일이라고요. 은행에서 연락이 또 왔어요. 은행에서 뭐라고 했는데? 희진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계좌가 동결될 위험이 있다고 해요. 고액 예금자 관리 때문에. 하지만 인호는 이미 자식들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자. 네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은준이 얼른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가 확인했으니까요. 아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인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인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 해도 되겠네. 하루 더 늦는다고 해서 큰일 나겠냐? 선준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희진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무슨 나쁜 마음으로 이러는 줄 아세요? 인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인한 사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나를 바보로 아냐?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준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세무서에 내가 직접 전화해봤다. 아무런 조사 계획이 없다더라. 순간 네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로 당황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선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다른 세무서일 수도 있고 거짓말하지 마라. 인호가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속인 거잖아. 희진이 얼른 변명했습니다. 아버님, 오해예요. 저희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인호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안다. 너희들이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거짓말한 거지? 은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언제 아버지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서연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우리는 정말로 아버님을 위해서. 인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이 병원에 가둬놓고 집을 팔아버리고 이제는 남은 재산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네 사람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선준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아버지 뒷바라지만 하고 살아야 해요? 희진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아버님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은준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고 아이들 키우기도 바쁜데.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혼자서 그 많은 돈을 다 갖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쓰실 일도 없으시잖아요. 인호는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자신을 짐덩이로 여기고 있었고 재산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그렇게 키웠더냐?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준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감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현실? 인호가 되물었습니다. 희진이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버님은 우리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해요. 그럼 우리 말을 들으시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은준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여기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갈 곳이 있으세요? 서연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아버님, 집도 없고 몸도 불편하신데 우리 없으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인호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려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도장을 안 찍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인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혼자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어요. 희진이 덧붙였습니다. 병원비도 아버지가 직접 내시고 모든 걸 혼자 하세요.
은중과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인호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린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들 없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인호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자식들의 소나기에 들어갔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정자야, 내가 이놈들을 잘못 키운 건가? 아니면 이게 당연한 건가?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인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지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과의 충돌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인호는 병실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달리 보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자식들이 얼마나 계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인호는 창문 너머 어둠을 보며 속으로 은조렸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애들을 키우며 살아온 게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하지만 곧 인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서서히 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자식이 내 인생을 짓밟았다면 나는 자식을 버리겠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인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그 재산을 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호는 간병인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법무사를 불러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간병인 박 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법무사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인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몸이 많이 아프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미리 준비해 두려고 합니다. 인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법무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중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호 어르신. 저는 법무사 이정호입니다.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이 법무사가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유언장은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미 결심했습니다. 인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럼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전 재산은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해요.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이 법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자녀분들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자식이라고 부를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 자녀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그들이 가져갈 수 없도록 해주세요. 이 법무사는 인호의 결심이 단단함을 확인하고 유언장 작성을 도왔습니다. 인호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김인호는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나의 전 재산은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며 자녀인 김선준과 김은준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유언장을 다 쓰고 나서 인호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들이 유언장 소식을 듣고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네 사람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실 수 있어요? 선준이 소리쳤습니다. 배신? 인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배신은 너희가 먼저 했다.
희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농담이시죠? 유언장을 다시 쓰셔야 해요. 농담이 아니다. 내 결심은 확고하다. 인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린 아버지 자식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자식? 인호가 비웃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대하냐? 서연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인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희가 후회해도 늦다. 내 마음은 이미 굳어졌다. 선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는 평생 아버지를 모신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모셨다고? 인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를 병원에 가둬놓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게 모신 거냐? 희진이 변명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아버님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인호가 손을 떨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를 병원에 가두고 내 삶을 팔아치우려 한 순간 이미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은준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인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다. 너희는 나를 돈다발로만 봤지 한 번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때 법무사 이 씨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유언장 공증을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유언장 공증을 위해 왔습니다. 이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법무사가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인호 씨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나 김인호는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선준과 희진, 은준과 서연은 충격에 휩싸여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누리던 재산이 모두 사회복지재단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인호 씨의 전 재산은 전액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됩니다. 자녀인 김선준과 김은준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희진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이럴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하지만 이 법무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어르신이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자의로 작성하신 것이고 모든 절차가 합법적입니다. 은준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인호는 단호했습니다. 내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네 사람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인호는 홀로 남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자야,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 이제 내 재산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날 밤 인호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휘둘리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를 관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유언장 공증이 끝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인호는 요양병원을 나와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후 마음이 홀가분해진 인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자식들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자. 인호가 택한 것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을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많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복지관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인호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인호는 복지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방 운영을 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숙제를 하고 간식을 먹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낯선 할아버지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인호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자 곧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민재가 수학 숙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디 보자.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인호가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인호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5학년 지연이가 인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할아버지가 되어줄게. 인호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인호의 기부금으로 공부방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도 생겼고 컴퓨터실도 마련되었습니다. 김인호 할아버지 덕분에 공부방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아이들에게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인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인호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선준과 은준의 자녀들, 즉 인호의 손자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큰손자 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인호는 손자들을 보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준수야, 경민아, 잘 지냈니? 인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둘째 손자 경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할아버지 욕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호는 손자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할아버지는 너희들을 사랑해. 준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아빠들이 잘못했어요. 그날부터 손자들은 종종 인호를 찾아왔습니다. 비록 아들들과는 연을 끊었지만 죄가 없는 손자들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호는 80대, 90대를 거쳐 100세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공부방을 거쳐갔고 많은 아이들이 인호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예전 공부방 아이였던 민재가 대학생이 되어 인호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의사가 됐어요. 할아버지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5학년 때 처음 만난 지연이가 의사가 되어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호는 이런 순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인호를 위한 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인호 어르신께서 지난 20여 년간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 베푸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장이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감사할 건 없습니다. 제가 더 많은 걸 받았어요. 인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대 아래에는 인호가 도운 수많은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인호를 진짜 할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에 인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돈은 무덤까지 못 가져간다. 하지만 남을 위해 쓰면 내 삶은 남는다. 인호는 자신의 돈을 복지관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가끔 자신의 취미 활동이나 여행을 위해 의미 있게 잘 쓰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 정자를 잃고 홀로 키운 아들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 사회와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 거듭난 것입니다. 버려짐의 상처는 새로운 가족 같은 손길 속에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에게 배신당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인호는 100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성대한 백순 잔치가 열렸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인호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100세 생신을 축하드려요. 아이들이 큰 케이크와 함께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호는 그 순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였습니다. 백순을 넘긴 인호는 여전히 건강하게 복지관을 찾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갔지요. 그리고 2년 후 102세가 된 인호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지관 아이들을 걱정하며 자신의 마지막 재산마저 그들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호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내 정자 곁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인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복지관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 지역 주민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생전 인호를 배신했던 두 아들 선준과 은주는 장례식장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며느리들 역시 출입 금지당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신 간간히 할아버지와 연락하며 지냈던 손자 준수와 경민이 상주로 서주었습니다. 인호가 임종 직전 손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 부모님은 모두 내 장례식장도 절대 와선 안 된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또한 인호가 살아 생전 벌인 유산 다툼은 폐륜으로 인정되어 두 아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인호의 모든 유산은 유언대로 모두 지역사회 복지관과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쓰여졌습니다. 인호의 영정사진 앞에는 진정한 아버지, 할아버지, 김인호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생물학적 자식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수백 명의 사회적 자녀들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복지관 앞에는 김인호 할아버지 추모 도서관이라는 명패가 걸렸습니다. 인호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호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혈연보다 사랑이, 이익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